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날씨가 약간 추운데요. 첫눈이 왔습니다. 쌓일 정도로 왔고요. 예도가 서 있는 뒷배경에 보이죠, 눈이. 이 눈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미셸 푸코 강의 하나 열겠습니다. 푸코 안에서 푸코 뒤집기. 푸코에 대한 어떤 그 모순점을 찾아서 푸코를 비판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생산적 모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미셸 푸코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이 강의 역시 상당히 많은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도움 받으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유료 강의와 비교해 보시고 예도만의 클래스의 가치를 아시는 분, 사막에서 퍼올리는 진리의 깊이를 아시는 분, 가운데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그죠?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미셸 푸코는 1969년 예도가 태어난 해예요. 태어난 해에 깨스갱 오떼흐 저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저자 기능, 거기서 저자 기능을 이야기해. 라퐁시옹 오떼흐 저자 기능이 뭘까? 이것은 사실 그 이전에 출간된 지식의 고고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꼴레주 두 프랑스 교수가 되는 취임 강연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질서, 이런 거에서도 조금씩 나타나죠. 그죠? 이 저자가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통하여 예도는 이 이론을 푸코 자신의 저작에 적용시켜서 푸코 전체를 한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뭐예요? 사실 철학적 사고를 안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미 저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예도도 그런 강좌를 또 했어. 특히 롤랑 바르트와 가다머를 비교하면서 예도만의 통찰을 갖고 했던 강의가 있어. 단편 강좌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그런데 이 저자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푸코는 저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사회적 담론 안에서 저자가 쓴 텍스트는 어떤 존재 양식을 갖게 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논점으로서 나타난다. 글을 쓰고 난 뒤에 저자는 자신의 모든 텍스트를 통일시키고 총체적 조화를 위하여 모순점을 제거하는 그런 절대적 기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쓰고 난 뒤에 사라져버려요. 텍스트는 그 자체로 사회적 존재 양식 안에서 담론의 기능 속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편입을 갖고 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자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저자가 썼던 그 텍스트의 기능,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쓰면 저자가 썼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푸코는.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예요. 이런 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우리는 독자로서 저자와 대화하죠. 그죠? 어느 누구도
저자의 권위와 대화하는 자는 없어. 물론 저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기도 해. 그러나 결국 우리는 저자가 남긴 텍스트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담론의 질서 안에서 생산되고 지식 권력 관계 안에서 형성되었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사회 속에서 그 기능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응? 저자는 사라지고 담론으로서의 텍스트는 존재 양식을 갖게 돼. 그죠? 그것의 어떤 절차와 과정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자는 텍스트를 쓰고 난 뒤에 또 다른 저자가 돼. 저자는 자기 텍스트들의 어떤 권위자로서 거기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모순과 불일치를 메우는 그런 절대적 권위자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저자는 언제나 절대적 기표가 아니라 기능적 기표만을 갖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푸코는 라 퐁시옹 오테크, 저자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텍스트의 모순과 균열에 대하여 저자는 무한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 그 균열 자체를 통하여 오히려 담론의 생산 방식과 그것을 읽고 그 담론을 해체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독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자는 자기 텍스트에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독자가 돼. 오히려 텍스트 안에서의 모순과 균열은 새로운 지식을 낳는 생산적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저자가 전기와 후기, 중기를 거치면서, 그죠? 모순을 만들어내. 그 모순점을 찾아서, 너는 옛날에 이런 말 했는데 왜 지금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앉아있냐? 거짓말쟁이 이래. 이거 하수입니다. 이런 대가들의 작품에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이런 모순점을 발견하여 곧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너의 텍스트는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뭔가 텍스트 자체를 상당히 단순화시켜서 지적하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죠? 그런 지적을 하는 자 역시도 텍스트 전체에 돌아가는 존재 양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랑 후기에, 그죠? 숲길을 쓸 때의 하이데거가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능동적으로 존재를 찾아나가는 하이데거랑 수동적으로 전나무 숲에서 존재의 소리를 수동적으로 듣는 하이데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전쟁의 경험 속에서, 그죠? 실망한, 정치적 어떤 상황에서 실망한 하이데거가 전나무 숲에서 시를 해석하는 거기에서 받은 영감과 존재와 시간을 쓸 때의 그 어떤 근대 철학의 주체성을 존재로 뒤집어 엎는 그런 능동적 하이데거가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어? 이걸 모순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하수죠. 모순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자체로. 오히려 이거는 생산적 모순이야. 그죠? 미셸 푸코 안에도
엄청난 모순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저자가 권위를 갖고, 그죠? 자기가 그 텍스트를 쓴 주인이요, 거기로부터 권력 지식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이러한 비판의 철퇴를 맞을 수 있어, 그죠? 얼마든지. 그런데 저자는 절대적 기표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능적 기표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저자는 어떤 텍스트에 한계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기능만을 하는 존재이지, 그것을 통합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순과 균열을 봉합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저자는 텍스트를 쓰고 난 뒤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텍스트는 담론의 양식 안에서 자기만의 존재 방식을 갖는 거예요. 독자는 텍스트와 대화하는 거야. 그죠? 푸코 안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어? 말과 사물을 쓸 때는 주체는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이런 작품들 안에서는 어떤 권력 지식 연결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담론의 연결망 안에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주체를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푸코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담론의 복잡한 연결망 안에서 질서를 찾는 구조주의자로서의 푸코가 있고, 그 다음에 형성된 구조의 중심을 해체하는 후기 구조주의자로서의 푸코가 푸코의 작품 전집에는 함께 들어있어. 이것만 있어요. 예도가 이미 푸코에게서의 칸트의 위상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푸코 시리즈에. 그죠? 그거 참조하세요.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말과 사물에서의 푸코는 칸트를 인식의 한계 안에서 한계를 설정하는 근대 인간을 창조한, 그래서 인문과학의 창시자로서, 그죠? 근대 인간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비판의 대상으로 나타나. 그죠? 그러니까 특정 시대의 진리 담론을 형성한 주인으로서 칸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나타나. 그래서 초기에 미셸 푸코는 계몽주의를 해체하고 끈덕지게 그것과 싸워가면서 그것의 모순점을 고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 그런데 후기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미셸 푸코는 막스 베버,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 그러니까 독일의 비판 이론가들의 선구자로서의 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에 비판했던 그 칸트의 어떤 얼굴을 후기에는, 그죠? 거의 마지막에 한 강의죠, 이게. 계몽이란 무엇인가가 비판 이론가의 아버지로서, 또한 그 시대의 계몽의 선구자로서 비판의 이성을 가지고 사회적 모순점들을 비판했던, 그리고 저항했던 그런 칸트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 다 모순돼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어떤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기다. 당신은 왜 어떤 특정한 사상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푸코는 웃으면서 그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내가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갖고 길어 올린 그 진리 담론이 어떻게 몇 년 전의 것과 똑같기를 기대하느냐? 내가 그러면 초기에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모든 위대한 작가들은 전부 다가 이러한 초기와 중기와 말기를 거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수정해서 또 다른 담론을 형성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비판 이론가의 아버지, 사실은 미셸 푸코는 그죠? 이것을 니체의 의심하는 이성과도 연결시키지만은 이 비판 이론가들의 최초의 아버지로서 칸트를 소급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볼 때는 독특한 거예요. 매번 그 비판 이론의 어떤 그 사조, 비판 이론이 따라가는 그 사조가 계몽주의잖아, 그죠? 그 계몽주의 이성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을 가했던 미셸 푸코가 말년에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가 쓰여진 지 200년이 지난 이후에 했던 그 강연에서 칸트를 비판 이론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이 칸트가 그 당시에 자기 사회의 현재의 문제를 그죠?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처럼 많은 사상가들이 현재 일어나는 그 문제점에 대하여 칸트를 따라서 비판적으로 현재의 칼을 들이는, 현재의 심장을 겨냥하는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 오히려 칸트를 비판 이론의 아버지로 올려놓는 그 미셸 푸코를 보고 하버마스는 상당히 당황했어. 그래서 푸코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질병과 어떤 이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푸코에 대하여 글을 쓰게 되죠. 그죠? 거기에서 현재를 겨냥한 철학자, 푸코의 초기와 말기에 그 칸트 해석에 대한 모순점을 보고, 이게 이제 하버마스가 막스 베버, 호르카이머, 아도르노를 이어가는 비판 이론가잖아. 20세기, 21세기에 그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푸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서 이러한 푸코의 모순은 결코 어떤 그 사상가의 능력이나 그 사상가가 지금까지 펼쳤던 위대한 철학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생산적으로 만드는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 어떤 저자의 텍스트가 모순되고 또 그 안에서 균열점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에 당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 저자의 어떤 담론의 내용들을 훼손시키고 그 내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써 저자가 실수한 게 아닌가? 저자가 이런 모순을 보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순은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래서 그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담론의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저자는 이러한 모순점을 갖고 있어. 저자는 자기 텍스트를 쓰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철학적 웃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자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미 철학적 공부를 통하여 사유가 된 자들은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자 하면은 일단 거기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요. 저작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저자는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어떤 환상이죠. 그죠? 우리는 여기로부터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어. 어떤 유명한 저자. 응? 그런데 그 유명함도 제대로 된 유명함이 아니야. 자본주의에서는 책이 많이 팔리면 유명해집니다. 그죠? 응? 그러나 서구에서의 유명함은 이런 것과 달라. 고전의 반열에 든 저자와 들지 못한 저자는 판매 부수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독자들이 뭐예요? 요구하는 게 철학조차도 만화로 만들어내길 원하고, 고전조차도 어떤 단순화시켜서 도식화하는 그런 걸 원하잖아. 그래서 존재와 시간 같은 것도 그냥 빡빡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게 존재와 시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10분 안에 설명해서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책 안 읽어요. 책을 읽어도 짤막한 걸 좋아해.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고전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편리함과 정보 수집에 맞추어서 고전을 맞추어 나가는 거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런 대가들의 사유를 통하여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자가 많이 팔린 책을 쓴 저자가 유명해.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유명세에 따라서 그에게 권위가 부여돼.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권위야. 근데 그 권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자 자신의 어떤 엄청난 자본의 권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자본주의가 주는 무서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연 저자가
그러한 힘이 있는가? 헛개비를 붙잡고 그걸 권위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 이런 푸코나 바르트나 가다머가 이야기하는 저자, 거기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천착하게 되면 그 저자가 쓴 담론 자체에 대해서, 담론이 그 사회 질서의 어떤 존재 양식을 갖고 지금 힘을 발휘하는가, 그 존재 양식 자체에는 별 신경을 안 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워야 돼. 어떤 시인이 유명해. 그럼 그가 쓴 시가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고전은 언제나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건 고전 자체의 힘인 거예요.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은 특정 시대의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의 어떤 힘까지도 파괴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게 고전인 거예요. 저자 자체의 권위, 특히 자본주의 환상이 만들어내는 그 권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강의의 주제로부터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저자 안에는 두 얼굴이 있다. 아니, 세 얼굴, 네 얼굴, 다섯 얼굴, 열 얼굴도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균열, 그 다음에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부조화, 그것은 그 저자의 무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자가 갖고 있는, 그죠? 텍스트의 다양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해체하는, 그죠? 그러면서 그 작품의 위대함을, 그죠? 표현할 수 있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인 거예요. 하버마스가 푸코의 칸트를 다루는 그 두 얼굴을 보고 그것이 생산적 모순이요, 특정 텍스트가 또 다른 텍스트에 의하여 끊임없이 해체되면서 그 균열점에서 새로운 의미 탄생이 창출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위대한 저자들의 텍스트 안에서의 모순은 거죠. 결코 부정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산적 모순을 만들어내.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그죠? 그 현실을 새롭게 진단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쓰고 난 뒤에 사라지는, 그래서 저자는 단지 특정한 텍스트와 텍스트의 모순점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텍스트 바깥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를 쓰고 난 뒤 사라지는 거죠. 그런 존재라. 그래서 저자는 기능적인 어떤 그러한 기표만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또 다른 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텍스트의 또 다른 독자예요. 이것은 자기 텍스트의 모순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순은 그 사회적 질서의 담론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산되는 텍스트 자체의 존재 방식으로서 그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거기에서 독자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푸코가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푸코 안에서 푸코를 뒤집는다는 것, 하이데거 안에서 하이데거를 뒤집는다는 것, 데리다의 텍스트 안에서 데리다를 뒤집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문학가들의 텍스트 안에서 그 문학가의 사고를 뒤집는다는, 모든 저자들의 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를 쓴 저자의 사고를 뒤집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그죠, 그 저자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저자의 권위에 어떤 손상을 남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의 질서 안에서 그 텍스트가 어떠한 지식 권력의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그 담론 자체를, 사회적 담론 자체를 해체하면서 또 다른 담론을 형성하는지, 생산적인 특징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게 바로 푸코 안에서 푸코 뒤집기입니다. 그죠? 말과 사물에서의 푸코, 감시와 처벌에서의 푸코, 성의 역사에서의 푸코, 그 다음에 꼴레주 드 프랑스 강연을 하면서 말했던 푸코,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푸코의 모든 텍스트들 안에서 무정부주의자로서의 미셸 푸코, 혹은 담론의 질서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중심점을 찾아서 고발하는 미셸 푸코, 거기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은 그 모순의 흔적을 통하여 저항의 전략을 새롭게 보여주는 미셸 푸코. 각각 다르죠, 그죠? 구조주의자로서의 푸코, 탈구조주의자로서의 푸코.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고, 그죠? 도서관에서 고문서들을 뒤지면서 역사 기록을 살피는 역사가로서의 푸코. 그러나 실중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역사관에 대하여서는 철퇴를 날렸던 미셸 푸코.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모순점이 아니라 푸코를 푸코답게 하는, 푸코의 텍스트 안에서 또 다른 푸코의 얼굴을 해체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새로운 담론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생산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독자는 그런 것들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강의 마칩니다. 첫눈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도 물러갑니다. 주스.